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개받은 군산대학교의 사학과에 있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아까 그 나정훈 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정훈 원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뭐 시키시면 제가 참 거절할 수 없어서 저한테 평소에 너무나 많이 잘해 주셔가지고 거절할 수 없어서 처음에 맡았는데 제가 이 최경 선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영광이더라고요. 아, 이런 분을 연구할 기회를 주셨구나, 나정훈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구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TV 보면은 그저 출세하려고 자기 이익 때문에 변절을 수도 없이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신 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앞으로 내 인생에 이분처럼 뭐 반의 반도 못 살지만 이렇게 모범이 되는 분의 삶을 내가 보고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연구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분을 모르고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역사를 하면서도. 이런 분을 모르고 죽었으면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은 그런 최경 선생을 제가 연구하고 또 여러 선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최경 선생은 정말 선비는 논시비 불론 이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논시비, 옳고 그름만을 논하지 이해를 따지지 마라. 해롭고 이게 나한테 해로우냐 이익이냐를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만을 논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최경 선생님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지 불론 이해, 내가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를 따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도 그 권세 앞에서 달려가서 우왕한테 알리고 우왕을 모시고 개성으로 간 옳은 거니까, 신하로서 왕을 모시고 그게 충성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성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은 암만 반대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성계가 끝까지 최경 선생을 믿고 후원한 이유가 뭐냐면 바른 사람이니까,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경 선생은 그렇게 옳은 일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해를 따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를 따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그 후대에도 최경 선생님이 그 평도공파의 수많은 위대하신 분을 낳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만 수십 명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명기라든지 최석항, 최석정, 뭐 독립운동가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거 연구하면서 이 전주 최 씨는 한번 전주 최 씨 인물사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명문가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주 최 씨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를 해서 이렇게 명문가가 있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분들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 사회가 똑바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다 돈이면 최고고 그저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간 분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살아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데까지 논문을 설명드리면서 시간 읽겠습니다. 우선 평도공, 그러니까 시호를 우리가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순신장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분 호로 죽정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오히려 평도공이라고 해주는 것이 이분한테 더 맞겠다 해서 제목을 평도공 최경의 생애와 사상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런 학술 논문에서는 일체의 존칭을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제가 최경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이게 발표할 때는 그냥 선생으로 읽겠습니다. 그냥 선생을 읽고, 원래 논문에서는 일체의 존칭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학술 논문에서는요. 그래서 선생은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경지, 호는 죽정, 시호는 평도공입니다. 그러니까 시호는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의 생애를 총 정리한 거죠. 이따 나옵니다. 평자와 도자의 뜻을 나오는데, 선생은 전주 풍남문과 한양 승례문의 건축을 주관하셨고 태종 때에는 아들 최사희와 더불어 청백리에 초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사희 이분은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이세요. 그러니까 뭐 전주 최 씨가 보통 위대한 분들이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장인어신 그 최사희 따님이 이제 나중에 세종대왕의 이제 그 후궁으로 어디 들어가게 돼 중견이 아니라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분도 장인어른을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조선 초기에 청백리는 태조 때 2명, 태종 때 18명, 총 10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부자가 두 분이 이렇게 최희경 선생과 아드님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건 거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없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이제 더 조사해 봐야 되겠죠. 정말 이거는 경사스럽고 이런 역사에 이런 일이 있나. 처음에 태종 때, 처음에 이 청백리는 인물 뭐 관직 보고 유명도 뽑은 게 아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평생을 청백리에 산 사람을 10명을 뽑았어요. 이 태조 때하고 태종 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죠. 한편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우왕에게 제일 먼저 변을 알리신 분이고, 또 우왕을 호종하고 개경으로 돌아올 만큼 고려왕실에 충성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옳게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옳음을 저 사람은 따지느냐. 최혜경 선생은 이해가 아니고 옳고 이것이 옳은 행동이기도 했고, 이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뭐 이성계는 그걸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원래 이성계 이제 부하였으니까 다 직속 부하였죠.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미워하냐. 근데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충인지 내가 안다.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세요, 태조 이성계가.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혹시 태조 이성계,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만큼 이성계처럼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라를 건국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안목이 있고, 그런 또 도량이 있고요. 저게 나를 갖다가 내가 위화도한테 나를 배반하고 가서 우왕한테 알렸어? 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충성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쓰면서 이렇게 숭례문도 만들 수 있었고, 조선 초기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최희경 선생의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느낀 점이 있었어요.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역사인 건데 이렇게 깊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나정원 선생님이 맡기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사료를 보면서 직접 호흡하는 것처럼 이분들 느끼면서 그분들의 그 생각을 읽는 거예요. 아, 최희경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또 이성계는 또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무튼 최희경 선생은 고려 말 조선 초 격동 시대 속에서 최소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또 우리 역사 속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선생에 관한 연구가 없습니다. 김성환이라는 분이 고려 말 조선 초 죽정 최희경의 생애 활동이라는 논문 딱 한 편만이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학계에서 너무 모르신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겨우 논문 한 편만이 있었는데, 또 제가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또 많았어요. 이 논문에서는 주로 태종실록에 수록된 최혜경의 졸기만을 이용하였고, 사실 실록에 졸기가 쓰여진 분이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야 할 뿐만 기록하거든요. 거기에 졸기에 이제 실리셨죠. 그런데 전주 최씨 십수세보 후편에 수록된 변기량에 지은 조선 참찬 의정부사 시평도공 묘지명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도공 묘지명에 수록된 선생과 이색의 필담이 영조 때 간행된 전주 최씨 세보의 이제 여기 전주 최씨 세보에 나오지 않고, 또 평도공 묘지명의 찬자가 변계량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 선생과 변계량의 교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것 역시 의심스럽다고 이제 이분은 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도공 묘지명에 수록된 선생과 그 이색의 필담은 위화도 회군에 반대했다가 신앙조에 참여한 최희경의 태도 변화가 이게 이제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후손들이 선생이 이색에게 정몽주와 길제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한탄했다는 내용을 그 해서적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제 약간 날조했다는 거죠. 최희경 선생을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처음에 저도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평도경 묘지명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모든 기록들이 고려사조나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과 거의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반인들은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할 수 없죠. 왕도 못 봤어요. 실록을 왕이 보면은 그것도 안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 실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연산군이 실록을 봐가지고 이제 무오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왕은 기록에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안 돼요. 역사는 얼면이 역사가한테 맡기고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는 그런 정신으로 일체 그냥 일반인들이나 왕도 못 보고 딱 수장돼서 바로 우리 전주 사고가 그 실록이 보관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경기전 옆에 전주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전주 사고를 그 안희와 손홍록 이런 분들이 이제 내장산으로 옮겨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 평동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주 사고가 그렇게 우리 역사를 살린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실록과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제가 본 점이 후손들이 위조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는 선생과 이색의 필담 이후에 제가 연례술기로 우연히 뜯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냐면 이제 이 묘지명에 평도공 묘지명에 보면은 선생이 이색과 손붙잡고 통곡했다는 거기 나옵니다. 주 6번을 보시면은 기후 상봉 첩휴 수입 궁산 상대 통곡이기 그 후에 이색과 만나서 손을 잡고 산에 들어가서 서로 통곡하고 들어왔다. 이색과 통곡했다는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연료식을 쭉 보니까 일일 문생내야 어느 하루는 문생이 왔는데 공휴지 인입 삼곡 공이 이 사람과 손을 잡고는 산속에 들어가서 문생이 그 까닭을 몰랐는데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울고는 종일토록 울고는 통곡하고 돌아왔다는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묘지명이 이렇게 정확한 거구나. 실록이라든지 또는 연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여러 기록과 크로스 체킹, 상호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한 사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록과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 한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안 되고 증인이 여러 명이 돼야지 그 진술이 올바르겠죠. 똑같이 이 기록도 이렇게 이제 크로스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묘지명은 제가 그래서 이 전주 최씨 그 십수세보에 나오는 그 묘지명을 보면서 참 이게 여러 번 읽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물론 병기란 그분이 쓰기도 잘 썼지만 그분의 이 평도공의 행적도 정말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하여튼 이제 또 조금 이따가 시간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도공 묘지명에 수록된 선생과 이색의 필담이 전주 최씨 세보의 최공 묘지명에는 나오지 않아 평도공 묘지명이 의심스러운 자료라고 하지만 최공 묘지명과 평도공 묘지명은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달라 서로 다른 자료로 제가 보니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전주 최씨 십수세보에 보니까 그 최수로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인지 나중에 혹시 각해 주십시오. 최수로 씨가 오히려 최공 묘지명이 을축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고 평도공 묘지명 윤경보가 더 정확한 기록에 또 그분은 쓰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주 최씨에서도 오히려 지금 그 변계량에 쓴 것을 더 정확한 기록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이 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료 싸움이에요. 역사는요. 그래서 또 최근에도 또 평도공 묘지명이 새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의 묘지명이 여러 개 작성되고 있으므로 최공 묘지명에는 없는 내용이 평도공 묘지명에 있다고 하여 평도공 묘지명을 후손들이 조작한 의심스러운 자료라고 보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이것은 선생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빼놓고 연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평동 묘지명을 쓴 변계량과 선생의 교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선생은 오늘날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사, 그다음에 검찰청장,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사원부 대사원,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의정부 참찬을 지낸 조선 초기 최고위층 인물이십니다. 이런 인물을 동시대에 살았던 변계량이 모를 리도 없고 그렇겠죠? 이거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관계가 없어 이게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이 누구지 다 알잖아요. 박원순 씨.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병계랑 역시 최유경 선생처럼 조선 개국에 찬성하지 않았던 모곤 이색과 포원 정부 노조에 창동하였고 또 이후 조선 정기 발효되어서 많은 업적을 병계랑도 나중에 이제 세종 때 엄청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생과 병계랑은 사상과 행동이 비슷하므로 드러나는 기록은 없지만 많은 교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변계랑의 아버지가 변옥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청주 목사를 나갔는데 원래 선생의 고향이 청주였어요. 이제 진천이신데 이때 선생은 이인임 임견미 등 권신의 미움을 받아서 관직에 해임되어 고향인 청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변계랑의 아버지가 청주 목사 할 때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도 아마 알고 했을 거다. 또 같은 분을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계랑과 최유경에 드러난 교류 관계가 없어서 변계랑에 쓴 평도공 묘지명이 의심스러운 자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주 최씨 십수소부에 수록된 변계랑의 평도공 묘지명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 전주 최씨 세보의 최공 묘지명과 대조해 가면서 이 두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아울러 고려사전료,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연대기 자료를 참조하여 선생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의 청백리 정신과 충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말 조선 초의 격동의 시대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선생의 생애와 사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과 감명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TV만 틀면 맨 나쁜 얘기만 나와요. 뭐 누가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누가 뇌물 떼어먹고 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최유경 선생 같은 분의 삶을 오히려 보면은 교훈과 감명을 받으면서 아 우리도 삶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또 선비의 삶에서는 아까 그랬죠. 논시비 불론 이해 옳고 그름만을 따지지 이해를 따지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만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논만세 불론 일색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세를 논해야지.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삶이 여러 사람한테 좋게 기억되게 예?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내 일생의 안위만을 따지지 말자. 내가 한평생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았다. 그게 후손들한테 기억될 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최유경 선생의 이 올바른 삶이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도 참 그랬어요. 나도 이렇게 순간순간을 매 순간을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죽고 나서도 내 후손들이 그분은 참 옳게 살고 노력했습니다면 그 어떤 교훈이 되고 어떤 기준이 되죠. 삶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맨 이제 끝에 이게 고려 초의 관직 생활과 조선 초의 관직 생활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제 나름껏 하여튼 성심껏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의 연보만 있었지 이렇게 선생님이 몇 세 때 어떻게 했고 이거를 최대한 기록과 사료를 다 찾아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의 그 사상, 생각, 그러니까 이 선생의 청백리 정신과 충사상만을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변계량이 지은 평도공 묘지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도공의 생애를 총평하고 시호 평도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은 강명 과단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잘잘못에 따라 사람을 올리고 냈다. 여기서 출척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을 이제 승진시키고 이제 내쫓고 뭐 이런 게 출척이죠.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가 출중하여 용감하게 말하며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고 중회를 출입하여 기강을 떨쳤다. 부모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여 6년간 심어였으며 이분은 아버님 3년, 어머님 3년, 6년간을 묘의 묘자리에서 부모님을 지키시는 우리나라 이 거의 없는 거의 최초의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조정에 있은 지 20년 동안 사람들이 맑고 곧다고 칭하였다. 이렇게 그야말로 여기 보면 이제
청직, 맑고 곧다. 이것이 당시의 정론이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사람들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남을 나쁘게 평하고 그저 다른 사람 흉보고 뒷말하고 이게 요즘의 세태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맑고 곧다. 저도 한번 그러고 살고 싶어요. 맑고 정말 맑고 저 사람은 맑고 곧다. 이렇게 청직 이렇게 이것이 당시의 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정말 맑고 곧지 않으면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 듣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천품으로 얻은 것이 이와 같다. 평도라고 국가에서 평도라고 시호를 내리니 기강을 펴고 별을 다진 것을 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강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기강이 있어서 평이라고 하고 마음이 능히 의를 절제하는 것. 내 마음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의로 내 마음을 바로잡는 그것이 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도라는 그런 시호를 받으셨습니다. 선생은 위 총평과 같이 광명과단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셨으며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말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비록 선생은 전주 풍남문과 한양 숭례문 건축을 주관하고 태조 이성계로부터 포치의 재주가 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업무 처리 능력에 뛰어났으나 평생 광명과단, 우유부단한 거에 반대말이죠. 아주 과단성이 있으셨고 또 호선지락,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선한 것만을 아주 악에 아부하지 않고 또 억강부약, 항상 강한 사람을 억누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즉 선생은 30세 때에는 권세가가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던 연분을 고발하여 국가 소속으로 돌렸으며 32세 때에는 공민왕의 딸인 휴전이 백성을 상대로 사채놀이 하는 것을 막았고 공민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환관 윤충제를 탄핵하셨습니다. 36세 때에는 지전법사가 되어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권신들의 미움을 받아 해임되어 고향으로 내려오셨고 40세 때에는 순무사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하여 무리하게 굴던 주리 이식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떤 백을 믿고 잘못된 저지라도 가차없이 잘못하시면 하면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분은 저게 나한테 일 없냐 해 없냐 이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옳고 그름만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죠. 또 이성계의 위해도 회군을 우한 게 제일 먼저 고변했고 전라도 도 관찰 그러니까 이 전라도 관찰사 1호 전라도 관찰사 1호가 우리 최희경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라도 관찰사가 첫 번째 관찰사가 누구냐? 바로 최희경 선생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록인 거죠. 우리가 전주 가명을 지금 요새 새로 복원한다 그러지만 전라도 관찰사 1호예요.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서는 훗날 개국공신에 오른 도수무사 최은덕 이게 최은덕 사건 6기를 개척한 최은덕의 아버님이세요. 그분을 감금하셨어요. 업무를 태만히 한다고. 그러니까 지위 고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성계한테도 재령, 그러니까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하고 강씨 부인이라고. 그래서 한씨 부인에서 이제 이방원 쟁쟁한 인물이 나왔고 계비 강씨 부인한테서 이제 방번을 낳았는데 이성계가 그 강씨 부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강씨 부인은 나중에 나게 출세해서 얻은 부인이니까 예뻐요. 한씨 부인은 저기 함경도에서 결혼한 부인에서 아주 못생기고 투박해요. 그런데 강씨 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씨 부인이 죽자 정릉을 만들어요. 지금 서울에 정동교회가 있고 가장 요지, 러시아 공사가 있는 요지가 정동이라고 있는데 그 정동에다 원래 궁궐내에 이렇게 그 능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성계가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죽자 바로 정동에다가 묘지를 만들고 성물을 기가 막히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평양에 있는 그 한씨 부인은 개성에 있는 한씨 부인 무덤은 아주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 선생이 강력하게 이성계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첫째 부인 무덤을 둘째 부인과 똑같이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성계 사과를 하죠. 변명을 해요. 나는 몰랐고 부하들이 한 짓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방원이 그 제1차 왕자에 난 제2차 왕자 정권을 잡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강씨 부인 무덤을 다 파헤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물들 다 청계천 바닥에다 처박아놨어요. 지금 나오지 거꾸로 처박아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선생의 말만 잘 들었더라도 이성계가 그렇게 왕자의 난을 겪지 않을 텐데 선생은 미리 아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아들들이 원한이 맺히게 한 거예요.
강씨 부인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또 책봉한 거예요. 밑에 방석을. 그러니까 방석이 다 죽음을 당하죠. 선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만 들었어도. 그러니까 선생은 옳고 그른 말 따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성계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가 결국은 이성계도 그렇게 나중에 험한 꼴을 보고 자기 자식들도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선생의 그 판단이 얼마나 옳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선생은 어떤 권세가도 왕의 딸도 심지어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불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희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러나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려고 했어요. 이분이 그 옆에서 보여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내가 저들을 편안히 살게 하고 할까? 권세가한테는 가차없지만 그래서 이미 32살 때 강원도 알령부사에서 사원부 장령으로 서울로 이제 개경으로 올 때 강원도 도민들이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셨다고 하고 또 33대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고문을 가해도 실토하지 않던 이사충의 간호를 형장을 뭐 곤장 때리지도 않고 잘 어루만져서 실토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그분의 애민 정신. 다른 사람들이 막 곤장 맞고 살이 찢어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자백하게 하는 그런 선생의 하다못해 그 노비 하나도 아끼시는 그런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3세 때에는 권세가 되어야긴 빼앗긴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셨고 46세 때는 외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그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분을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권세가한테 아부하고 약한 사람들을 막 강하고 짓누르고 그런 게 요즘 우리 사람 삶의 모습인데 이분은 권세가들한테는 똑바로 정치를 하라고 호통을 치시고 백성들한테는 창고를 다 풀어가지고 이분들 살릴 만큼 그렇게 애민정신 그 인생을 사신 분이죠. 그리고 59세 때는 사형께서 목격한 백성들의 매향과 어렵 등이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었고 이건 뭐 기록에 너무나 기록이 작아요. 그래서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에서 나오는 것만을 열거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은 업적은 또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아쉬운 게 좀 더 많은 기록이 있으면 이분의 삶의 모습을 더 들여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한 자의 부정과 횡포를 억누르고 약한 자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애쓴 선생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되게 너그럽거든요. 남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자기는 좀 어때? 지금 그런데 선생은 자신한테 엄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각각 3년간 6년간의 심효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심효살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묘 옆에다가 그게 대충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매일 부모님한테 제사 절을 하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밥을 해주면서 그런 이렇게 고위층까지 지신 분도 부모님한테 이런 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에 그 불효하는 걸 보면 제가 참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있지 않나 별별 일이 다 있을 때 이렇게 심효살이를 하시는 이에 세종 때 정부에서는 선생의 효성에 대해서 정려를 아까 보셨어요. 정려문 보셨죠? 빨갛게 정려문 그렇게 표창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맑고 곧다라고 칭할 만큼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아들 최사희와 함께 청백리로 초청된 걸 말씀드렸죠. 기존 연구에 의하면 태종조의 청백리로 뽑힌 인물들은 고국 관료나 영향력이 강한 그런 벌족 집안에서 선정됐기보다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관직자로서 나름대로의 소명을 다한 인물 중에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종 때 이 황희, 맹사성 이런 분들이 청백리로 초선되면서 의미가 약간 달라져가지고 고위층들을 좀 넣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태조 때나 태종 때의 청백리는 정말 올바르게 사신 분들 아주 국가에서 공인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 10분까지라 가지고 지금 이제 한 5, 6분밖에 안 남아서 이분의 충사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충사사상도 나중에 논문을 다시 보시면 되고요. 다는 못 보시고 그 65쪽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는 민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이 기, 사직 차지, 군이 경. 그러니까 이 맹자 책은 이래서 나중에 왕들이 못 보게 할 정도로 대단한 책이에요. 이 혁명 사상과 바로 백성이 가장 귀하다. 왕은 가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맹자 책이 대단한 그 책이거든요. 즉 왕보다도 사직보다도 백성이 가장 귀하다는 민본 사상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진시황의 전국 통일 이후 전지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민본 사상은 사라지고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충군 사상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동중서는 군의 신강을 삼강의 으뜸으로 꼽았고 송나라 주의 역시 임금한테 공손해야 된다. 신하들은 사실 충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충군 사상이 고려로 전파되어 고려사회에서 점차 내면화되었고 최경 선생 역시 이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즉 선생은 고려에 대한 충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한 이후 급속도로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고려의 충신이라고 알려진 원천석 같은 인물도 태조 3년에는 천명과 인심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니 새나라를 안정시킨 공이 하루아침 쌓여 있었네 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그 덕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선생은 원정공신 책봉을 거절했으나 설장서 권근 같은 사람은 양촌 권근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권근 같은 분은 스스로 자기가 원정공신 넣어달라고 태조 이성계한테 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최경 선생은 거절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지금 받겠냐. 내가 지금 조선 관직에 할 수 없이 이성계가 불러서 눈물로 애원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숭례문도 만들고 내 재주를, 내 기량을 좀 한 거지. 나 원정공신 같은 그런 거 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거절했지만 권근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 원정공신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선생은 이러한 사회 분수 속에서 태조의 교수를 바꾸는 충군이 아니라 민번, 백성을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선생이 없었으면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국보 1호, 숭례문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죠. 선생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500년 동안 지금도 우리가 불탔을 때 애달파하고 그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은 고려 말 자기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망해가는 고려를 보면서 절망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인 청주 진천 땅에 가서 망해가는 고려를 보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선생처럼 물러서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저는 그 선생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자세를 만약에 내가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면 내가 하겠지만 내 한 사람으로 고려를 망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냐를 이분의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고려가 망할 때는 이분처럼 고향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 또 새로이 고려말 사실 고려말이 엄청 부패했거든요. 선생이 그렇게 고려말에 강자를 억누르려고 한 것도 이 강한 자들, 권문세족들이 너무나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이 들어서는 조선에서는 이제 민본 사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생각가지고 나가서 백성을 위해서 하신 거죠. 앞에서는 김성환이라는 분은 평도공 묘지명에 수록된 최경과 이세계 필담은 위화도 회군에 반대했다가 신앙조에 참여한 선생의 태도 변화가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정형하여 후손들이 선생이 이세계에게 정몽주와 길제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한탄했다는 내용을 그 해소장치로 가짜로 넣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정계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 후손들이 역사상 부끄러워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장수와 권근은 스스로 태조에게 자신들을 원정공시에 넣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황희 역시 고려 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성경은 학관을 지냈으나 조선 건국 이후 정계에 참여하여 세종 때는 무려 19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황희 후손들이 이 장수왕 씨죠. 이 황희가요. 이 장수왕 씨인데 황희 후손들이 이를 부담으로 생각했다거나 부끄러워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이 신앙조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숭례문도 만들고 뭐 그런 게 후손들이 너는 전혀 이건 뭐 부담들어할 작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내용이 아니라고 전혀 오히려 우리가 선생을 황희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풍란문을 만들고 숭례문을 만들고 이렇게 평생을 옳고 맑고 곱게 사시려는 분을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최혜경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기회를 준 우리 나정훈 원장님과 이렇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